뇌종양의 방사선 치료라고 하지만 사실 여기 있는 내용들 상당 부분이 다른 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방사선 치료란 무엇이냐면은 높은 에너지의 방사선, 광자선이라든지 전자선 또는 입자선 등을 이용한 하나의 임상 치료 방법인데요. 이제 암이 있거나 또는 암세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부위에만 거기에만 딱 한정적으로 국소적으로 방사선을 조사해서 정상 장기나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를 모두 다 없애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수술과 또 항암 화학요법, 즉 여러 약물요법과 더불어서 현대의학에서 암을 치료하는 3대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통계로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암 환자들이 중에서 한 35% 정도가 투병 기간 중 적어도 한 번 이상의 방사선 치료를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때는 방사선 치료를 경험하는 환자 비율이 한 50% 이상이라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국내는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방사선이 그럼 이런 에너지가 어떻게 암세포를 이제 죽이냐면은 이제 방사선이 진화한 세포는 여러 군데 손상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DNA라는 곳이 제일 절단이 되는 그런 손상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심각한 손상을 받은 세포는 더 이상 생명 유지 능력이 상실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이 됩니다. 방사선 치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점 중에 가장 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비침습적인 치료 행위입니다. 즉 이제 주사바늘로 찌르다라든지 칼로 댄다라든지 그런 치료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출혈이라든지 감염 등의 그런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한 회당 치료 시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한 10분 정도 안팎으로 걸리고요. 이제 나중에 잠깐 설명드릴 또 방사선 수술 같은 경우에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그건 역시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보다는 조금 더 걸리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래 걸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치료용 방사선은 그 자체로 통증이라든지 기타 불편감이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치료용 방사선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즉 인간의 모든 감각기관으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치료받는 분들은 이게 정말 치료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치료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원 치료가 가능하고요. 치료받는 기간 중에도 얼마든지 일상생활에 가능합니다. 이제 저희과 앞으로는 따로 이렇게 입원하는 병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는 분들은 이제 통원 치료를 거의 기본으로 하고 있으시고요. 물론 이제 다른 과에 다른 문제로 입원하면서 거기서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다음에 수술 약물요법과 달리 고령의 환자라든지 그다음에 중증 기저질환 있는 환자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지금 오늘날에 한 7, 80대 분들이 과거에 7, 80대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연령 자체는 수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려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충분히 그걸 이제 메스를 대서 이제 제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뜻 수술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에 반해서 방사선 치료는 그런 것들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습니다. 심지어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계신 분들이 할지라도 안전하게 방사선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방사선 치료 나름의 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통상 분할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매일매일 방사선을 한꺼번에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받아서 여러 번 받는 건데 이제 많이 받을 경우에는 6주 동안 계속 매일같이 받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치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후에는 치료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금방 종양이 완전히 다 없어지진 않습니다. 종양이 없어지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걸리는데 길게는 한 달에서 2달 정도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다 끝내고 이 치료가 잘 됐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제 정확한 그런 결과를 알려면은 이제 바로 치료 끝나자마자 바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한 달이나 2달 정도 지난 후에 검사를 해야 그래야 제대로 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암 약물 요법하고 같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치료가 끝나고 나서 반응 평가를 할 때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짜 진행이라고 있는데 열심히 치료를 하고 나중에 사진을 찍었는데 도리어 마치 병이 더 진행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몇 있어요. 보통 이제 치료 끝나고 한 3개월, 4개월 이 안에 MRI 같은 그런 검사를 했을 때 이런 반응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이걸 딱 보고 이게 정말로 병이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더 나빠진 건지 아니면은 나빠진 척 하는 건지 그거를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이제 짧게 간격을 두고 한 번 더 검사를 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이제 알아야 하는 건데 실제로 저도 임상에서 이런 경우들을 적지 않게 많이 볼 때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치료하고 이제 이 방사선 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치료 기간 중에도 생길 수 있지만은 치료가 끝나고 나서 한동안 별 문제 없다가 나중에 정말 뭐 6개월 아니면 그보다 더 길게는 한 1년에서 2년 지나서 뜬금없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방사선에 의한 만성 부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만성 부작용은 이제 회복이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심각한 어떤 장애를 발생시킬 수도 있어요. 뇌조직 괴사라든지 인지기능 저하가 그런 부작용들 중에 대표적인 예인데 이런 것들이 비록 확률은 적긴 하지만 방사선 치료 이후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치 않은 부작용 때문에 이것이 두려워서 치료를 안 받겠다. 그거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은 이런 부작용보다도 훨씬 더 많은 좋은 그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꼭 받아야 되는 뇌종양 환자분들은 반드시 이런 부작용에 대한 걱정은 좀 덜어두시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성자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 건양대 병원에는 없는데 양성자라는 입자파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의 한 형태입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방사선과 관련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게 이제 그 대표적인 예인데 일반적인 방사선은 몸에 들어가면 어쨌든 쭉 이제 퍼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치료하고자 하는 부위에 가장 많은 그런 양이 쌓이게 되고 그 부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그 양이 줄어드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양성자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제 의사가 원하는 깊이에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이제 에너지가 다 전달이 되고 그 외에 나머지 부위에는 에너지가 전혀 퍼지지 않는 그런 아주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치료 대상 주변에 있는 장기들이 받는 방사선 양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보다도 부작용이 적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일단은 양성자라고 치료한다고 해서 완치율이 더 좋아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암 치료 성적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일반 방사선 치료도 굉장히 그 기법이 이전보다 더 정밀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작용 발생 확률이 이제 한 자리 숫자대 10% 미만대 뭐 더 좋게 말하면 한 5% 미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 양성자로 인한 거는 그보다 훨씬 더 적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에 그런 절대값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단점이 있다면 일단은 비용이 좀 비쌉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보험 적용이 되긴 하지만 여전히 일반 방사선 치료에 비해서는 훨씬 더 고가의 치료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일 큰 단점인데 치료 가능한 기관이 제한적입니다. 국내에서는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하고 서울에 있는 삼성서울병원 그 두 군데에서 가능하고요. 양성자는 아니지만 세브란스 병원에서 하는 중입자 방사선 치료도 양성자 치료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성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을 생각했을 때 물론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양성자 치료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비싼 그 가격 대비 가장 효율을 잘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제 한 번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동일한 부위에 한 번 또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이라든지 특히 소아 환자, 소아뇌종양 환자, 그리고 종양 주변의 시신경과 같이 중요한 장기나 조직, 신경 있는 환자분들은 이런 양성제 치료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도움이라는 게 이제 완출이 더 좋아진다라는 건 아니라 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이제, 낮출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뇌종양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는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제 절제 불가능한 원발성 뇌종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종양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은 여러 군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뻗쳐 있어가지고 이제 수술로 완벽하게 다 모든 걸 다 제거하는 게 이제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의학적으로 또는 내과적으로 수술이 불가능한 원발성 뇌종양은 무슨 말이냐면은 종양 크기가 뭐 작아서 충분히 메스를 대면은 이제 제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자분이 너무 고령이시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저질환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수술을 그러니까 마취 등을 포함한 그 어떤 수술 행위조차 불가능한 경우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수술하고 나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봤더니 뭐 악성도가 높다라든지 다른 기타 등의 이유로 재발 위험이 높은 원발성 뇌종양. 네 번째는 이제 다른 부위에 발생한 암이 뇌로 전이가 된 경우. 5번째는 이제 원발성 중추신경계 림프종이라는 거. 림프종은 혈액암의 일종이긴 한데요. 이게 특이하게 이제 뇌에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5가지 경우에 있어서 이제 뇌종양에 대해서 이제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절제 불가능한 원발성 뇌종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양의 크기가 매우 크거나 여러 여부에 침범해 있는 경우 또는 이제 뇌 중에서 굉장히 깊은 곳에서 발생한 종양, 즉 스스로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한 경우에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제 뇌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뭐 운동이라든지 언어 등을 담당하고 있는 부위에서 발생했다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뇌신경과 매우 밀접하게 붙어 있어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을 때 이제 심각하고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경우 이럴 때에도 이제 수술하지 않고 이제 방사선 치료를 이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뇌관이라는 곳에서 발생한 신경 교종 역시 이제 수술 대신에 방사선을 이용해서 치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 불가능한 경우는 이렇게 보셨다시피 이제 고령의 환자라든지 뭐 항응고제를 중단할 수가 없는 환자분들, 그다음에 중증 기저질환이 동반된 환자분들, 그다음에 개인의 자유 의지로 수술을 거부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수술 후 재발 위험이 높은 경우는 이제 악성 신경 악교종이라든지, 그다음에 교모세포종, 그다음에 비정형 또는 뭐 악성 뇌수막종, 수모세포종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뇌종양에 대한 방사선 치료 효과는 어떠냐? 사실 딱 한마디로 잘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이 뇌종양의 치료 성적을 좌우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뭐 나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술했을 당시 환자분의 이제 전반적인 몸 상태라든지 등, 또 이제 그 조직 검사 결과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전반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데, 일단 방사선 치료에 대한 효과는 그런 걸 다 배제하고 말씀드리자면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수술 불가능한 경우에는 완화요법 내지는 항암 약물 요법과 시행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이 전체 생존 기간을 이제 유의미하게 이제 증가를 시킵니다. 물론 이것도 물론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수술을 못 한다라고 해서 모든 치료를 다 포기하실 게 아니라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면은 더 오랜 기간 동안 나름대로 더 내 몸 상태 아니면 여러 이제 신체 기능들을 유지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건강하게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통해 절제가 가능하다면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앞서 이제 신희규 교수님께서 이제 수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제 수술이 가능한데 개인의 자유 의지로 수술을 이제 거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뇌종양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러한 선택은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대표적으로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뭐 수술을 하나 방사선 치료를 하나 성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수술을 할지 방사선 치료를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수술이 싫다고 하면은 전립선암 환자분들은 방사선 치료만 받아도 충분히 수술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뇌종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술이 가능하다면은 어쨌든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최선의 치료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수술 후에 재발 위험이 높은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은 보조요법으로서 방사선 치료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재발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전체 생존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처음에 방사선 치료의 단점 얘기할 때 제가 분할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분할요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살아있는 종양세포를 완전히 다 제거하는데 필요한 방사선 양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주는 그런 방법을 분할요법이라고 합니다. 왜 분할요법을 하느냐면은 일반적으로 성장 속도가 빠른 세포일수록 방사선에 더 민감하다는 점하고 방사선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회복하는 능력이 정상세포가 더 뛰어난 점을 이용을 한 건데 암세포는 일반적인 정상세포보다도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방사선을 받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암세포들이 죽게 돼요. 물론 이제 정상세포도 일부는 죽을 수 있지만은 또 암세포만큼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방사선으로부터 손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암세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남은 세포들은 이게 내가 다시 예전 상태로 되돌아가고자 이제 회복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암세포에서는 그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정상세포는 그 기능이 온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양의 방사선을 주게 되면은 일부 그렇게 손상을 받은 정상세포들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원래 상태대로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번 나눠서 주게 되면은 정상세포는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일정 숫자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암세포들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방사선에 그만큼 취약한 만큼 매일매일 적은 양의 방사선을 여러 번 반복해서 받으면은 나중에 가서는 완전히 다 없어지는 그런 정도 지경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분할 횟수가 그렇다고 너무 많아지면은 도리어 손상을 받은 채 살아남은 암세포가 완전히 회복되므로 도리어 치료 효과가 감소가 돼요. 즉 치료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이제 치료 효과는 그에 비례해서 반비례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적절하게 분할하는 게 필요한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보통 뇌종양에서는 한 25번에서 30번 정도 그게 가장 균형 잡힌 횟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상분할요법이라는 게 있고 저분할요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통상분할요법은 하루에 한 번씩 해가지고 일주일에 5번 월화수목금 이렇게 해가지고 약 5주에서 6주간 총 25에서 30회 정도 시행을 합니다. 저분할요법은 말 그대로 이제 분할 횟수를 좀 적게 가져가는 대신에 하루에 들어가는 방사선 양이 통상 분할요법과 비교했을 때 한 1.5배 정도 더 많아요. 똑같이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에 5번씩 해가지고 통상 분할요법보다 한 절반 정도인 15회 정도를 시행을 합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런 저분할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입증된 바로는 이제 65세 이상의 고령의 교모세포종 환자에서 통상 분할요법과 했을 때 횟수를 한 절반 정도로 줄여줘도 치료 성적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더라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근거로 삼아서 지금은 보통 이제 고령의 이런 교모세포종 환자분들한테는 이제 저분할요법을 점차 많이 적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방사선 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방사선 치료의 한 방법인데 분할요법으로 주는 게 아니라 수술처럼 단 하루만 시행하는 그런 방사선 치료의 방법입니다. 이때는 이제 한 번에 끝내기 때문에 들어가는 방사선 양이 일반적인 통상 분할요법보다도 많게는 한 10배 이상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게 너무 넓은 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멀쩡한 정상 세포들까지 한 번에 많은 양의 방사선을 받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회복을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정상 방사선에 노출되는 정상 조직이라든지 정상 장기의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는 치료하는 면적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즉 정밀하게
거기에만 딱 초점을 맞춰서 치료하는 굉장히 고도의 방사선 치료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감마 나이프라든지 사이버 나이프 같은 이런 방사선 수술 전용 기계도 있고, 아니면 일반 방사선 치료를 하는 기계로도 방사선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계를 사용하든지 거기서 나오는 방사선 에너지는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고 똑같은 방법으로 암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치료 효과의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선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감마 나이프나 사이버 나이프만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방사선 수술을 이제 주로 하는 경우는 뭐 두개인두종이라든지 뇌하수체선종, 뇌수막종, 전이성 뇌종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주치의의 면담을 통해서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라고 이제 동의서를 작성하고 같이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치료를 받을지 그 일정을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일정된 날에 맞춰서 이제 치료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모의 치료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모의 치료는 쉽게 말하면 치료를 하기 전에 미리 한번 연습을 해보고 혹시라도 치료할 때 필요한 도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그 만드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보통 한 30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요거는 좀 이따 뒤에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모의 치료가 끝나고 나서 이제 환자분은 다시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저희 의료진들이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방사선 치료를 어떻게 할 건지 미리 한번 계획을 세우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치료 시작하는 날 이제 치료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보통 모의 치료일부터 최대 7일 이내에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하는 게 가능합니다. 모의 치료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제일 먼저 치료 자세를 잡는데 똑바로 누운 자세고요. 그다음에 치료용 베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머리를 누우시고 그냥 누워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만 계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고정용 안면 마스크라는 거를 만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방사선 치료 계획용 CT를 찍게 됩니다. 그다음 이 CT를 찍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방사선이라는 게 몸에 들어갔을 때 좋은 세포랑 나쁜 세포를 구분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들어간 면적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한테는 동일한 손상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밀하게 정말 딱 치료가 필요한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이제 방사선을 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칼을 대지 않다 보니까는 맨눈으로 해야 되는 치료라서 이제 맨눈으로는 머릿속을 이제 보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상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CT뿐만이 아니라 MRI도 같이 촬영을 해야 됩니다. 영상 촬영할 때는 조영제가 투여되므로 8시간 정도의 금식이 필요하고요. 물론 이때만 그렇지 실제로 방사선 치료할 때는 금식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컴퓨터 단층 촬영 CT까지 찍는 경우 보통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덧붙여서 추가로 MRI까지 촬영해야 된다면 뭐 한 90분 정도까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건양대병원 모의치료실이고 여기 CT 기기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누워 계시고 여기 치료용 베개가 있습니다. 여기 머리를 누이시고 똑바로 누워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면 마스크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뭐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마스크를 뜨거운 물에 살짝 담굽니다. 보통 한 80도, 7, 80도 정도 되는 물에 잠깐 담그고 있으면은 얘가 열을 받아서 좀 늘어나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많이 좀 부드러워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물기를 가볍게 털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분 누워 있으면은 얼굴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마스크를 씌웁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서 쉽게 되면은 서서히 굳어져요. 그래서 이제 얼굴 모양에 딱 맞는 그런 본을 뜨면서 이렇게 마스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보면은 이게 얼굴 모양에 딱 저희가 이게 얼굴이 움직여지지 않도록 타이트하게 이제 고정을 시키는데 대신에 이렇게 보면 그물 모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호흡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다 이렇게 만들어진 마스크는 저희 치료실 안에 보관을 해두고 이제 환자분이 치료 들어오실 때마다 그걸 꺼내서 이제 얼굴에다 씌우게 되고요. 지금 여기 개인정보 때문에 이제
이름표가 써져 있지 않은 면으로 촬영을 했는데 이 반대쪽에는 어느 분 것인지 그 이름표랑 이제 그 병원 번호가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답답하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마스크 일부를 이런 식으로 개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뭐 내가 공황 장애가 있다라든지 폐소공포증이 있어서 마스크는 어쨌든 써야 되기는 했는데 좀 그래도 불편하다 싶으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치료 대기실이고요. 처음에 치료 오시면은 여기서 잠깐 이렇게 대기를 하셨다가 이제 이름이 부르면은 이제 들어가시면 되고, 이게 치료실 문 앞입니다. 여기 이제 문이 있고 열려져 있는 문 사이로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이제 치료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복도가 나와요. 3번 이렇게 꺾어야 치료실이 나오는데,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제 치료하는 동안 기계에서 굉장히 높은 에너지의 방사선이 나옵니다. 이게 외부로 유출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치료실 공간을 한번 꼬아서 만들어서 그 높은 방사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공간을 이제 디자인을 한 겁니다. 실제 이제 방사선 치료실 내부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치료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게 높은 에너지의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치료실 안에서 치료가 이루어지는 시간 동안에는 환자분 혼자 계시고 나머지 의료진은 이 치료실 밖에 기계 조종하는 곳에서 CCTV로 치료실 내부 안을 이제 관찰을 합니다. 기계가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면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 기계에서 나온 방사선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또 한 가지 환자분도 전혀 몸으로 느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차분하게 누워 계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뇌종양에 대한 방사선 치료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항암 약물은 어떤 암종이냐는 상관없이 동일한 약물을 쓰면 부작용이 똑같습니다. 즉, 뭐 뇌종양 환자든 유방암 환자분이든 쓰는 약물이 똑같으면 똑같은 부작용을 경험을 하는데, 그에 반해서 방사선 치료는 어느 부위를 받느냐에 따라서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드리는 이 뇌종양에 대한 방사선 치료 부작용은 어디까지나 머리에 대해서, 즉 뇌에 대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 다른 부위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 생기는 부작용은 따로 그 담당 주치 선생님께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방사선 치료라는 부작용은 치료 기간 중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료 끝나고 나서 한동안 잘 계시다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치료 기간 중에 나타나는 부작용을 급성 부작용이라고 하고요. 이 급성 부작용은 나중에 치료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회복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 피로감이라든지 일시적인 뇌압 상승으로 인한 어지럼증, 오심, 구토, 두피염, 탈모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만성 부작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료 끝나고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난 후에 나타나는 부작용인데, 일단 나타나면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 뇌조직 괴사, 인지력 저하, 백내장 또는 시력 저하, 청력 저하, 또 호르몬 결핍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피로감은 이제 방사선에 의해서 치료 부위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의 손상, 그리고 그에 따른 회복 과정에서 기록이 되는데, 꼭 방사선에 의해서만 피로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도 복합적으로 같이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피로감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치료 후반부로 갈수록 피로감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 방사선 치료의 모든 부작용에 공통점이 있는데, 치료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런 급성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처음 일주일은 별 문제가 없어요. 2주일까지도 크게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3주차 때쯤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치료 후반부로 갈수록 그 빈도가 더 많아지고 정도가 좀 더 심해진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필요하면은 그 대처 방법으로 잘 먹고 잘 쉬자라고 하는데, 이 방사선 치료라는 피로감도 똑같습니다. 잘 먹고 잘 쉬면 됩니다. 그다음에 일시적인 뇌압 상승이 있는데, 일단 방사선이 들어가면은 일시적으로 치료 부위 주변에 부종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뇌라는 곳은 제한된 곳이다 보니까는 그런 부종이 생기면은 결국에는 압력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뇌압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좀 올라가면서 뭐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 좀 더 심한 경우에는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럴 경우에는 뇌압을 낮추기 위해서 뭐 스테로이드 약을 쓸 수가 있고요. 뭐 두통이 있다면은 뭐 두통약을 쓰고, 그다음에 오심이나 구토 증세가 있을 때는 항구토제를 쓰면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피염 및 탈모가 있는데 방사선 치료 시작하고 한 2, 3주부터 지난 시점부터 발생을 하기 시작해요. 대처 방법으로는 일단은 머리를 감으실 때는 미온수로 짧게 간단하게 감으셔야 되고, 반신욕이나 사우나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근데 샴푸는 될 수 있으면은 자극이 적은, 그러면 뭐 아이들이 쓰는 거라든지 임산부들이 쓰는 샴푸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머리 감고 나서 머리를 말려야 되는데, 그때 이제 헤어드라이어 같은 열기구는 쓰시면 안 돼요. 정 헤어드라이기를 쓰시고 싶다면은 이제 냉풍으로 이제 쓰실 거를 이제 권해드립니다.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 기간 중에는 이제 펌이나 염색은 하시면은 안 돼요. 물론 이건 뇌종양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받을 경우고, 뭐 다른 암의 경우에는 펌이나 염색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성 부작용이 하나의 이제 뇌조직 괴사인데, 이거는 이제 뭐 방사선을 많이 받으면 또는 이제 어떤 부위에 받느냐에 따라서 또 연령이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MRI에서 보면은 아까 신입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종양이 다시 재발한 건지 아니면 또 나빠진 건지 이것과 구분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이 뇌조직 괴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MRI 찍었을 때만 나타나고 실제로 그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어느 부위에 그 괴사가 생겼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일반적으로는 뭐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 심한 경우에는 경련, 뭐 근력저하 등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없어요. 스테로이드라든지 항경련제 같은 그런 약물을 써서 증상을 완화시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조절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후의 경우에는 수술까지도 고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지력 저하는 뇌 중에서도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이제 해마라는 부위인데, 이 해마라는 부위가 방사선 때문에 손상을 받음으로써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원발성 중추신경계 림프종이라든지 전이성 뇌종양에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뇌 전체를 다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거든요. 그걸 이제 전뇌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데, 이 전뇌 방사선 치료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인지력 저하입니다. 뇌종양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인지력 저하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인지력 저하가 됐을 때 이게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부작용으로 인해서 생긴 건지 아니면은 이런 뇌종양이 진행이 되면서 인지력이 떨어진 건지 그거를 감별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단순히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MRI 같은 그런 검사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지력 저하가 이 해마 부위에 있는 뇌세포들의 손상으로 해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방사선 치료가 정밀해지면서 해마를 빼고 나머지 부위에만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해졌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이제 해마가 위치하고 있는 부위인데요. 여기에만 의도적으로 방사선이 거의 들어가지 않게끔 설정을 하고 나머지 뇌 부위에 전반적으로 다 방사선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치료 기법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전뇌 방사선 치료를 받고도 나중에 인지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그 외 만성 부작용은 이건 이제 종의 어느 부위를 치료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이제 방사선 치료 부위가 각막과 인접한 경우에는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백내장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방사선이 집중적으로 조사되는 부위 근처에 시신경이나 시신경이 교차되는 부위가 있다라면은 나중에 시력이 떨어진다라든지 시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청력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뇌하수체 선종이라든지 아니면 뇌종양이 뇌하수체와 인접해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뇌하수체에 많은 양의 방사선이 들어갈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 몸의 여러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여러 호르몬이 결핍되는 그런 증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저도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집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아이에게 나쁜 영향이 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혼 육아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치료할 때 기계에서 나온 방사선은 몸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치료가 끝난 후에 내 몸에 남아있는 방사선은 없습니다. 그래서 귀가하신 후에 어린아이와 함께 계셔도 그 아이들이 이제 방사선에 피복이 되지는 않아요. 즉 내 몸에 남아있는 방사선이 아이들한테 가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받지 않을 때처럼 똑같이 아이들을 대해주시면 됩니다. 같이 안아주셔도 되고 업어주셔도 되고 놀아주셔도 됩니다. 집이 멀리 있는데 운전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다른 부위의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라면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뇌종양인 경우에는 이제 두통, 어지럼증, 그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이제 졸음이 또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뇌종양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운전하신다? 그거는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집이 멀어서 또는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일 치료받으러 오기가 힘듭니다. 뭐 이틀에 한 번이라든지 특정 요일에만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만큼 치료 효과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겠지만 매일같이 치료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는 동안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을 먹어도 되나요? 주변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챙겨주셔서 이걸 정말 먹어도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방사선 치료만 받는 경우에는 저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걸 이제 같이 복용한다고 해서 더 치료 효과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드셔서 뭐가 문제가 생길 일도 없고요. 단 이제 항암 약물 치료를 방사선 치료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약물 치료를 담당하는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담하신 후에 복용 여부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병이 재발되거나 다시 진행하면 방사선 치료를 또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가능은 합니다. 일단은 치료 끝나고 적어도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라면은 물론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좋고요. 그런데 일단 정상 뇌졸중이 견딜 수 있는 방사선의 최대값이 있습니다. 근데 1차 치료에서 그걸 어느 정도 채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치료할 때는 처음 치료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적은 양의 방사선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첫 번에 그만큼 더 많은 양의 방사선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발이 됐는데 두 번째 치료할 때 더 적은 양으로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만큼 치료 효과가 좀 적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재치료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라든지 다른 약물요법이 도저히 다 안 될 때, 모든 치료 방법이 전혀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일단 두 번째 이렇게 재발이 돼서 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기 싫어서 방사선을 선택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